오늘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간 쌓아온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정숙 씨가 친척들 앞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5년간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호자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배우자란에 적힌 이름이 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다고요. 너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년간 며느리로 살았던 제 삶이 허상이었다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였는지 눈물이 쏟아졌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남편의 혈액에서 수상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투여일 가능성이 높다고요. 장기간 소량씩 먹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민호 씨에게 약을 먹였다는 겁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가방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남편이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요. 경찰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방에서 라벨 없는 약통이 나왔습니다.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시어머니는 끌려가면서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건 며느리 될 자격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간 살아온 이 집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는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고 저는 자유입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제 인생을 되찾을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지입니다. 민호 씨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니, 결혼했다고 믿었던 시간이 5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제 드레스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값싼 티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선 첫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 씨는 제가 놓은 짐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짐이 너무 많다고요. 이 집에 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때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런 순간마다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는 시간이 5년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두려웠습니다.
식사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이 짜다, 밥이 질다, 반찬이 성의 없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속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 씨가 어렸을 적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정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가 원래 만나던 사람이라고요.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았다고요. 그런데 민호 씨가 고집을 부려서 결국 너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사진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친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센스가 없다고요. 차도 제대로 못 우린다고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웃 앞에서, 심지어 택배기사 앞에서도요.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누가 저를 볼까봐,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듯 시켰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게으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린 가족이니까요. 어느 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요. 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까다로운 분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숙 씨의 태도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민호 씨가 옆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빨래를 해도 냄새가 난다고 했고 장을 봐와도 비싼 걸 샀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뭘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들린 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곧 쫓아낼 거라고요. 애초에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약통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 들어가 약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쫓아내려 한다고요.
민호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친척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지시만 했죠.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저는 이날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배웠습니다.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찾아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어머니가 만족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도 조금은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순진했습니다. 잔치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색깔이 안 예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음료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다고요. 말이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은 없지만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밥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엉망이라고요.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민호 씨는 옆에 앉아 있었지만 저를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큰형님이 그만하시라고 끼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능한 며느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친척들 중 누군가 저를 동정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게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민호 씨와 결혼하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다고 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숙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더 이상 이 집 며느리로 있을 필요 없다고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민호 씨도 시어머니 편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요.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간 참아온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지 씨, 너무 참지 말라고요. 이모는 원래 그렇다고요. 누구를 며느리로 맞아도 똑같았을 거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촌 언니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의 밝은 얼굴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 제 인생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집의 며느리였으니까요. 잠시 후 저는 얼굴을 씻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친척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나 하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를 견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 씨는 이미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누웠습니다.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 없다고요. 조금만 참으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라는 말이 지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해야 하나? 하지만 이혼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친정은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 갇혔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민호 씨도 저를 피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기를 바랐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가 이혼 이야기를 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생각을 멈췄습니다. 민호 씨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 씨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민호 씨가 회의 중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쓰러졌으니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됐냐고요? 자기 아들이 왜 쓰러졌냐고요? 저는 운전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호 씨가 무사하기를 빌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도 민호 씨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요.
내가 민호를 힘들게 해서 쓰러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탓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호 씨가 중요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가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검사 중이라고요.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라고요. 시어머니도 말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라고요. 간호사는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자 정보란에 적힌 내용이 낯설었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에게 그 서류를 건넸습니다. 간호사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굳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숙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따로 서류를 가지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옆에 의사 한 분이 함께였습니다. 의사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내라고요. 5년째 결혼 생활 중이라고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출한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란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어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당황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보호자 자격은 법적 배우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5년간 민호 씨와 살았고 결혼식도 올렸다고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분이 배우자이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요. 며느리가 착각했다고요. 법적으로는 다른 며느리가 있다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보호자냐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이니 보호자가 되겠다고 하니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서류를 건네니 시어머니는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민호 씨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뇌 검사가 해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듣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어서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서류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적힌 혼인신고서. 저는 5년간 뭘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진실이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더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건 혼인신고서 원본이었습니다. 민호 씨와 다른 여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6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민호 씨와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떨려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여자의 이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김서연. 그 이름을 본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민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라고요. 저는 그 말을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5년간 뭐였냐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며느리는 따로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간 듯이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먹였습니다. 민호 씨는 아냐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도 이걸 알고 있었냐고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민호 씨도 알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간 저와 함께 살면서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창피하니 울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왜 저와 결혼을 시켰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민호 씨가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하지만 법적 혼인은 다른 사람과 해야 했다고, 재산 문제 때문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너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재산을 지키려면 법적 배우자가 필요했다고요. 그 사람은 집안이 좋았다고요. 실제로는 만나지도 않는 서류상으로만 부부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냥 동거인이라고. 민호가 외롭지 않게 해주는 사람이고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구박했냐고요? 어차피 며느리도 아닌데 왜 괴롭혔냐고요?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네가 착각하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며느리인 줄 알고 있어서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가지고 놀았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를 보고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민호 씨를 볼 수 있는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아직 검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자신이 들어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저를 말렸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숙 씨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민호 씨와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5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우는 여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무너졌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5년간 가짜 결혼 생활을 했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다 말랐습니다. 이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아내도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민호 씨가 쓰러질 줄도, 제가 가짜 아내라는 걸 알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걸 보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호 씨가 깨어났다니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들어가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저도 5년간 함께 산 사람이라고요. 볼 권리가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권리는 법적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아무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막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민호 씨를 봐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왜 저를 속였는지, 왜 5년간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를 봤습니다. 민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민호 씨라고 불렀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민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윤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냐고. 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커튼을 젖히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누가 들어오라고 했냐고요.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민호 씨만 바라봤습니다.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라는 게 사실이냐고요. 민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놓지 말고 제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봤습니다. 민호 씨는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라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습니다. 윤지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조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조건. 저는 민호 씨의 말을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정한 사람이 있었다고, 집안이 좋은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적으로만 결혼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만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서류상 부부면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동의했다고, 바보 같았다고, 그리고 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올리고 저를 속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호 씨도 고통스러워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저는 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민호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적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윤지와 제대로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요. 재산을 포기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보다 내 아내 윤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민호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민호 씨를 보며 미쳤다고 했습니다. 몇백억 재산을 포기하고 저 여자를 택하겠다고 하니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민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집안을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자 때문에 다 포기하겠다고요. 민호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해하실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 여자가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5년간 고생시킨 윤지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다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민호를 꼬셔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다고요. 5년간 속았다고요.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민호를 꼬드겨서 재산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재산 따위 관심 없다고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5년간 이 집에서 구박받으며 살아왔고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받지 못했다고요. 명절마다 친척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왔는데 재산을 노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그럼 왜 안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민호 씨가 언젠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런 걸 믿냐고 비웃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민호 씨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아픈지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긴급배를 누르니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민호 씨를 눕히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민호 씨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불안정하니 뇌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호 씨가 또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했습니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괜찮겠냐고요. 의사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과로가 아닌 것 같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를 검사실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보며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라고. 민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도 민호 씨가 걱정되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냉정해도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괜찮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는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겨낼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하지만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래도 재산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고 민호가 이혼하는 건 맞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호 씨가 중요했습니다. 민호 씨가 무사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검사가 오래 걸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초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복도는 점점 어두워지고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배가 고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어떻게 됐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나왔는데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민호 씨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라가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자료를 꺼내 검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특정 성분이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무슨 성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물이라고요. 일반적이지 않은 약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약을 먹지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특별한 지병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건 치료용 약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가 과다하게 검출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민호는 그런 약을 먹지 않는다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복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누가 먹였다는 뜻입니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소량씩 투여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민호 씨에게 약을 먹였다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침착하게 말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민호 씨는 최근 몇 달간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잠을 많이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때문이었던 겁니다. 누군가 민호 씨에게 약을 먹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는 사람, 환자를 돌보는 사람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민호 씨의 건강식을 챙겼습니다. 아침마다 비타민이라며 특별한 주스를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주스입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아침 민호 씨에게 주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에 약을 탔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약을 탈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니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이라고 경찰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망신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후로 모든 게 꼬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제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짓을 제가 왜 뒤집었어야 하냐고 하니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자 의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냐고요? 시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럼 환자를 자주 돌봤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민호 씨에게 주스를 만들어줬고 건강을 위해서라고 줬다고요. 하지만 그 주스에 약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약은 안 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집을 수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가방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숨기려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확인해 보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가방을 쥐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요.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가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강하게 요구하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약통을 꺼냈습니다. 라벨이 없는 약통이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약통을 흔들었습니다. 알약 소리가 났습니다. 이걸 분석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됐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떠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민호 씨에게 약을 먹였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명했습니다. 약을 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건강보조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라벨이 없는 약통을 가지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은 건강보조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백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라고 했습니다. 장기간 복용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냐고, 왜 민호 씨에게 약을 먹였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요. 내가 민호를 꼬드겨서 이혼하려 한다고요. 그래서 민호를 약하게 만들려 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약물로 해치려 했다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민호가 약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럼 이혼 같은 결정을 못 내릴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우며 상해 혐의로 체포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같은 게 며느리 될 자격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5년간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끌려가는 모습을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왔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환자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약물을 더 이상 투여하지 않으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민호 씨를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후 면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가 있는 병실로 갔습니다. 민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민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윤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약을 탔다는 것, 경찰에 체포됐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약물이 몸에서 빠져나가자 원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빨리 회복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만행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윤지 씨가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말만 믿고 윤지 씨를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의 사촌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 씨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5년간 버틴 게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 씨는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꾸미며 행복했습니다. 민호 씨도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민호 씨는 법적 아내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지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을 제가 지키겠다고요. 민호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저와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숙 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들까지 해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정숙 씨를 잊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응원해줬습니다. 저는 일하며 행복했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한테 구박받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새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밤이 되어 민호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 야경을 보며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저를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희망적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겠다고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제 인생은 이제 제 것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